안녕하세요. 인생의 산책길입니다. 군복을 입고 다시 회의실에 선 그녀는 장군이기 전에 엄마였습니다. 21년 전 출산 기록에서 사라진 한 아이. 그리고 지금 그녀의 눈앞에 한 병사가 서 있습니다. 왜 그 아이는 살아있다고 믿었을까요? 어떻게 단 하나의 문서로 모두를 침묵시킬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의 여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어디서 어떤 기분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겨울 새벽 5시. 어둠은 아직 물러가지 않았고 군부대의 각 건물은 고요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정유진은 관사의 작은 창가에 서서 커튼을 젖힌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은 밤새 조용히 내린 듯했고 땅은 새하얗게 덮여 있었다. 하늘은 아직 검푸른 잔상을 지우지 못한 채 어슴푸레했고 훈련장의 철제 펜스에는 성에가 얇게 끼어빛을 희미하게 흘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머리를 뒤로 넘기며 손끝으로 왼쪽 손목을 눌렀다. 익숙한 습관이었다. 긴장감이 마음을 밀고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했다. 오늘은 이상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시간, 익숙한 업무, 예고된 행사. 그런데도 숨이 어딘가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책상 위에는 오늘 일정이 적힌 회의 자료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신임 소대장 보고회. 단지 그뿐이었다. 하지만 가슴 한복판에 무언가 낯선 기류가 어른거렸다. 어떤 장면이, 어떤 얼굴이 오늘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불안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일정표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모든 글자는 예측 가능했고 문장의 구성은 늘 그랬듯 정돈돼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종이 위의 글자들이 어딘가 무겁게 느껴졌다. 7시 정각 제복을 갖춰 입고 정유진은 집무실로 향했다.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조차 어색하게 들렸다. 바닥에 얇게 깔린 먼지조차도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실내와의 마찰음, 자동문이 열리는 부관의 경례.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그녀의 감각은 평행선을 걷는 듯 어긋나 있었다. 오늘 날씨가 맑습니다. 부관의 짧은 말.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반응은 미약했다. 말 대신 시선은 창밖의 풍경에 머물렀다. 하늘은 천천히 밝아지고 있었고 군기계양대의 깃발은 아직 바람조차 받지 못한 채 축 늘어져 있었다. 고요한 풍경 속에서 유진은 문득 오래전 어떤 겨울 아침을 떠올렸다. 입술이 굳어졌다. 보고회가 열리는 강당까지의 이동은 공식적 절차였다. 정유진은 검은 군용 차량에 올라탄 채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응시했다. 창에 성에가 맺히고 바깥 풍경은 흘러가듯 지나갔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정체불명의 기억이 서성이고 있었다. 설명되지 않는 예감. 오늘 무언가가 다를 것이라는 직감. 강당에 도착했을 때 병사들이 준비한 행사 진행 테이블이 이미 완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일사불란한 군무 속에서도 문득 느껴지는 작고 낯선 틈을 인식했다. 연단, 좌석 배치, 소대장 명단. 낯익은 것들 속에서 느껴지는 묘한 부유감. 그녀는 자리에 앉아 명단을 훑었다. 이름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가다 멈췄다. 이강우. 단지 글자 4개였지만 정유진의 손끝이 순간 멈췄다. 이유 없는 멈춤. 기억 저편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고개를 든 느낌. 시간이 흐르고 발표가 시작되었다. 장교들의 발성은 당당했고 자세는 교범 그대로였다. 그러나 그녀의 집중은 흐트러졌다. 마음이 자꾸 뒷걸음질 쳤다. 무언가를 피하려 하듯 혹은 마주하려 하듯 마침내 한 소대장이 단상에 올랐다.
정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청년의 얼굴, 그 눈빛, 무엇인가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다. 감정이 아니라 기억도 아닌, 그보다 더 본능에 가까운 감각.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숨을 깊이 들이켰고 순간적으로 의자 등받이에 등을 붙였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차가운 물줄기가 한 줄기 흘렀다. 분명 오늘이 시작점이었다. 강당 안의 공기는 정적 그 자체였다. 장교 후보생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정유진은 의자에 앉은 채 손끝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만큼 그녀의 내면은 과거의 파편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연단 위에 선 각자의 목소리는 자신들의 포부와 결의를 말하고 있었지만 그 모든 음성은 유진에게 배경소음에 불과했다. 명단 속 이름 하나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강우. 단순한 조합이었고 어쩌면 익숙한 성과 흔한 이름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이름은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게 했다. 때로는 감정이 아니라 육체가 먼저 반응하는 법이다. 가슴 어딘가에서 알 수 없는 낯선 울림이 그 이름을 부를 때 유진은 알 수 없는 압박을 느꼈다. 연단 위로 올라온 청년. 이강우. 군복은 정확하게 다려져 있었고 발성은 흔들림 없었다. 그러나 유진의 시선은 그의 자세나 목소리에 머물지 않았다. 오직 그의 눈빛, 그 시선의 깊이, 그리고 그것이 머무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 생전에 남편이 위병소를 지날 때 보였던 그 단단한 눈빛, 그리고 유진 자신이 거울 앞에서 수없이 반복하며 훈련시킨 냉정한 응시, 그 모든 것이 겹쳐 있었다. 한순간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의식했다. 피와 본능이 반응하고 있었다. 합리적 판단 이전에 몸과 감각이 반응한 것이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그 눈빛은 단지 우수한 병사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가 나를 향해 걸어오는 느낌에 가까웠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얼굴을 들지 않고 목소리 없이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보고는 계속되었고 박수가 이어졌으며 행사 진행은 예정대로 흘러갔다. 그러나 유진의 시간은 그 순간 이후 멈춰 있었다. 동공은 흔들렸고 감정은 겨우 지탱되고 있었으며 표정은 냉정했지만 내면의 파열음은 거대했다. 강우는 연단을 내려왔다. 유진은 그 순간 단 하나의 명령을 내렸다. 이 병사 면담 잡아줘. 대상을 지정하며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그녀 자신이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흩어질 때 유진은 혼자 남아 조용히 명단을 다시 펼쳐들었다. 한 명 한 명의 기록, 출신 고아원, 생년월일, 특이사항을 훑어보며 강우의 이력에 다가갔다. 서울 은평구, 2004년생, 고아원 입소 연령, 3살, 입양 기록 없음, 부모 미상. 이 모든 것이 21년 전 사라진 아이의 정황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정유진은 손을 가볍게 쥐었다 폈다. 다시 폈을 땐 손바닥이 약간 젖어 있었다. 손바닥이 땀으로 젖는 건 그녀에게 드문 일이었다. 무언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말이 아닌 감각, 증거가 아닌 직감.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이성이 그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불안이나 공포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리움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잊지 않았던 얼굴, 듣지 못했던 울음, 품지 못한 체온. 그 모든 것들이 그날의 공기처럼 다시 돌아오고 있었다. 유진은 알고 있었다. 오늘 어떤 문이 열렸다는 것을,
그 문은 지난 20년간 굳게 닫혀 있던 것이었고 이제 다시 열릴 준비가 된 문이었다. 1994년 가을, 그날의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따뜻했다. 정유진은 군복 위에 회색 스웨터를 덧입고 병원 입구에 앉아 있었다. 예정일보다 일주일 빨리 찾아온 진통에 놀랐지만 그녀는 묵묵히 차례를 기다렸다. 남편은 해외 파병 중이었고 그녀는 홀로 이 모든 과정을 감당하고 있었다. 배는 무겁게 아래로 처져 있었고 아이는 그녀의 몸 안에서 천천히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다. 산부인과 병동의 하얀 형광등 아래 정유진은 무통 주사를 맞고 조용히 숨을 골랐다.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고 손끝은 창문 틀을 움켜쥐고 있었다. 통증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군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왔다. 그렇게 몇 시간을 버틴 끝에 아이는 조용히 세상에 나왔다. 울음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그녀는 그 소리를 듣고 눈을 감았다. 그날 새벽 병원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병동의 전기가 일시적으로 끊겼고 신생아실의 전자기록기가 잠시 멈췄다. 유진은 간호사에게서 잠깐 아이를 옮겼다는 말을 들었지만 의심하지 않았다. 전기 문제는 흔한 일이었고 아이는 건강하다는 말에 안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그녀가 눈을 떴을 땐 이미 아이는 사라져 있었다. 기록상 아이는 사산 처리되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라는 의사의 말은 절단된 전선처럼 허공에 맴돌았다. 사망진단서, 화장장 서류, 그리고 검은 봉투에 담긴 작은 유골함. 유진은 말없이 그것을 품에 안았다. 그러나 마음 어딘가에선 끝내 받아들이지 못한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한 번도 유골함을 열지 않았다. 마음속 어딘가에선 아이가 살아있을 거라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녀는 병원을 찾고 기록을 요청하고 담당 간호사와 의사를 찾아 나섰다. 그러나 모두 절차대로 진행됐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병원은 이미 소유주가 바뀌었고 과거의 기록은 폐기되었다는 말로 덮였다. 유진은 더 이상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군내에서 여성 장교로 승진가도를 달리고 있었고 그 길은 단 한 번의 감정적인 행동으로도 좌절될 수 있었다. 그렇게 그녀는 지운다는 방식으로 견뎠다. 기억을 지우는 것, 아니 외면하는 것. 그러나 절대 잊은 적은 없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퍼즐 조각들이 다시 눈앞에 떠오르고 있었다. 이름, 눈빛, 점, 꿈. 아무리 이성적으로 부정해도 그녀의 육체는 이미 확신을 내리고 있었다. 21년 전 잃어버린 것이 있었다면 지금 그것이 그녀 앞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정유진은 밤을 거의 뜬 눈으로 지새운 채 다음 날 새벽 군의무대 기록 보관실로 향했다. 정식 요청서를 낼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그럴 시간이 없다고 느꼈다. 아니, 차라리 지금 이 조용한 시간, 누군가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녀는 자신의 직속 위생 참모에게 간단한 보고를 남기고 곧장 자료실 문을 열었다. 철제 서랍들이 늘어선 어둡고 축축한 공간. 아스팔트 냄새와 소독약 잔향이 섞여 있었다. 형광등 아래 먼지 낀 철판 캐비닛을 열자 손가락에 얇은 종이에 차가운 질감이 닿았다. 병원 기록은 날짜별로 분류돼 있었고 2004년 12월 첫째 주. 그녀는 정확히 그 주간의 진료일지를 꺼냈다. 당시 분만 기록은 단 2건뿐이었다. 하나는 정확히 사고 이틀 후의 기록. 그러나 그녀의 이름도 아이의 출산 흔적도 없었다. 기록의 공란은 너무도 인위적이었다.
조산, 신생아 사망이라는 짧은 문구. 그러나 옆에 환자 번호는 자신과 일치하지 않았다. 누군가가 시스템 속에서 흔적을 바꿔치기 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의무기록 카드를 천천히 넘겼다. 그때 눈에 들어온 이름. 신미화. 당시 병동의 책임 간호사였고 사고 직후 며칠간 그녀의 곁을 지켰던 인물이었다. 정유진의 기억 속에도 흐릿하게 남아있던 얼굴이었다. 창백한 피부, 유난히 조용했던 말투, 그러나 이상할 만큼 따뜻했던 손. 그녀는 의무대 인사기록부로 발길을 옮겼다. 신미화. 사직 연도는 2005년 봄. 사직 사유는 개인 질병 치료, 이후 근무 기록 없음. 거기까지였다. 그러나 이 기록이야말로 누군가가 진실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단서였다. 정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물었다. 21년 전 병원 복도의 창에는 가로등 불빛이 반사돼 있었고 자신의 눈동자에 선연이 박혀 있었다. 침대 옆에서 울리지 않던 아기의 울음. 의료진들의 회피성 응답. 그리고 이 이름. 한 장의 병원 퇴직 서류가 그 기억들과 다시 맞물렸다. 그녀는 곧장 부대 정보망을 통해 간호협회 등록 정보를 확인했다. 의료법상 일정 주기로 갱신되는 간호사 면허 기록에는 신미화의 재등록이 없었지만 오래된 데이터에서 발견된 한 줄의 주소. 강원도 평창군 면리. 거기엔 이름 석자와 함께 요양시설 등록 보조간호라는 짧은 문구가 남아 있었다. 그날 오후 정유진은 정복이 아닌 민간복 차림으로 그 지역을 향했다. 겨울 햇살이 창을 타고 내려와 옅은 색의 얼굴을 더욱 창백하게 비췄다. 손은 운전대 위에서 굳었고 눈길은 전방에 두었지만 마음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다. 요양원은 언덕 끝자락에 위치해 있었고 그 풍경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현관 앞 낡은 외투를 입은 여성이 마른 손으로 화분의 얼음을 두드리고 있었다. 유진은 그녀를 한눈에 알아봤다. 기억보다 훨씬 더 작아진 뒷모습. 그러나 손등의 푸른 정맥과 고요한 자세는 여전했다. 두 여인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서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침묵이 아닌 수십 년 전의 약속을 꺼내는 방식이었다. 신미화는 문을 열었다. 유진은 따라 들어갔다. 작은 방 안,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꺼내진 낡은 봉투 하나. 병원 봉투에는 오래된 편지와 사진이 함께 들어 있었다. 한 아기가 담요에 쌓여 안겨 있었고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아이의 어머니는 언젠가 반드시 찾으러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정유진은 숨을 멈춘 채 그 문장을 바라봤다. 이 한 줄이 21년을 건너 그녀 앞에 도착했다. 손끝이 떨렸다. 이젠 되돌릴 수 없는 문이 열리고 있었다. 이름 석자가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은 날 이후 정유진은 이강우라는 이름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이름을 되뇌었다. 단지 닮은 얼굴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눈빛, 회의석상에서 그녀를 바라보던 한순간 정지된 듯한 시선. 그것은 수십 년 전 병원 인큐베이터 속에서 잠든 아기를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마주했던 자신과 닮아 있었다. 그날 이후 정유진은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그 병사의 신상 정보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공개된 군 인사기록은 그리 많지 않았다. 고아원 출신, 생년월일은 병원 기록과 일치. 출생지는 누락. 후견인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다. 행정상 존재하지만 정체가 모호한 고아. 이 모든 조건이 하나로 수렴되는 그 순간 그녀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밤늦은 사무실.
전등 하나 아래 놓인 병사관리보고서. 강우의 전입 당시 면접관 소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책임감 강하고 감정 표현이 절제되어 있으나 타인의 고통에 예민한 면이 있음. 그녀는 보고서의 여백에 손가락을 얹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꿈틀거렸다. 그것은 어쩌면 슬픔도 기쁨도 아닌 삶의 어디쯤에서 중단된 본능의 기억일지 몰랐다. 며칠 후 정유진은 조용히 강우의 훈련 기록을 지켜봤다. 그는 지시를 잘 따랐고 표준 이상의 체력을 보였으며 동기들에게 신뢰를 받았다. 그러나 유진의 시선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가 경례를 마친 뒤 고개를 돌리는 각도, 말을 들을 때의 눈의 움직임, 동료가 넘어졌을 때 짧게 뻗은 손, 모든 사소한 행동이 그녀의 기억 속 어딘가와 맞물렸다.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흔들리던 다리, 넘어지면서도 손을 뻗던 모습, 그것들이 겹쳐 보였다. 어느 날 야간 전투준비 훈련이 끝난 뒤 강호는 주저없이 부상당한 동기를 등에 업고 복귀 지점까지 이동했다. 기록에는 모범 사례로 명시되었지만 정유진은 그 기록보다 그 순간 강호의 뒷모습을 또렷이 기억했다. 무겁고 지친 발걸음, 그러나 멈추지 않던 걸음. 그녀는 강호의 생활관 근처를 산책하듯 천천히 지나가며 그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유리창에 비친 그의 실루엣은 늘 똑같은 자리에서 독서하거나 기도하는 모습이었다. 고요한 그림자. 그 안에 있는 마음을 그녀는 감지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정유진은 손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다. 신미화가 건넨 사진 속 아기와 지금의 그 아이. 21년이 흘렀지만 이마의 곡선과 눈썹뼈의 각도, 귀의 모양은 그대로였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긴 어둠 속에서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된 듯 고요해졌다. 그리고 한 문장. 이 아이는 살아 있었다. 눈은 감았지만 마음은 날이 선 칼날처럼 깨어 있었다. 정유진은 이강우를 향한 자신의 의심이 더는 감정이 아닌 진실에 대한 추적이라는 확신을 품은 채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 병원 기록 외에도 군 보안실의 내부 자료 접근 권한을 조용히 요청했다. 그녀의 명의로는 아닌 직속 보좌관의 단순 조회 요청으로 가장한 비공식적인 절차였다. 그날 오후 2004년 말 의료사고 관련 내부보고 문건이 열람되었다. 그 문서 속엔 당시 사건이 조기 사산으로 처리되며 병리 검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짧은 메모가 있었다. 그리고 페이지 아래 붉은 잉크로 날인된 코드명 하나오. P -731-A. 그것은 상급지휘부 내부 분류 코드를 의미했다. 병원 차원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묵인이 있었음을 의미했다. 정유진은 그 코드의 출처를 추적했다. 당시 군 병원 행정부 수석이던 인물인만섭 대령. 현재는 예편후 국방부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그는 공식적으로는 당시 사건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다. 사고 당일 수술실 복도에서 조용히 고개를 돌리던 그 눈빛을, 그리고 그의 손에 들려있던 붉은 서류철을. 그날 밤 정유진은 다시 사진을 꺼냈다. 손가락 끝으로 아기의 미소를 더듬었다. 동시에 방 안엔 강우의 생활관에서 흘러나온 잔잔한 기타 선율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시간을 가로질러 지금 이곳과 과거를 연결하는 숨결 같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의무기록과 병원 CCTV 보관기간 관련 규정을 검토하며 유일한 사본이 존재할 수 있는 백업 서버의 위치를 확인했다. 전산실. 폐쇄된 기밀 기록 보관 서버에 단 한 명 당시 네트워크 관리자였던
하정호 중사가 여전히 군 기술직으로 복무 중이었다. 그녀는 그를 불러 단둘이 면담했다. 정유진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고 하정우는 짧게 고개를 숙인 뒤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회의가 끝난 뒤 그녀의 책상 서랍에는 외장 디스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라는 포스트잇 메모와 함께 그 안엔 2004년 12월 7일 산부인과 수술실 복도에서 울부짖던 그녀의 모습, 그리고 응급처치 후 인큐베이터로 옮겨지는 한 아기의 모습이 담긴 흑백 CCTV 영상이 남아 있었다. 이강우의 출생 확인.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몸을 기댔다. 마치 긴 숨을 참았던 잠수부가 수면 위로 떠오르듯 묵직한 현실의 무게가 폐 깊숙이 차올랐다. 눈을 감은 채 속삭이듯 혼잣말이 흘렀다. 강우야, 넌 살아있었구나. 군부대 식당의 창문은 이른 아침부터 희뿌연 안개로 덮여 있었다. 정유진은 천천히 식판을 내려놓고 창가에 섰다.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병사들의 표정은 각기 다르지만 유독 한 사람의 움직임만은 눈에 들어왔다. 이강우. 그의 걸음은 일정했고 표정은 여전히 단정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단정함 속에 감춰진 복잡한 결이 보였다. 그날은 특별한 일정이 없었지만 정유진은 의도적으로 강우가 참여하는 전술 세미나를 참관했다. 보고만 있어도 족한 상황에서 그녀는 직접 마이크를 들고 질문을 던졌다. 소대장, 전술 도상훈련 시 병사의 심리적 동요를 최소화하는 지휘법은 무엇인가? 강우는 주춤하지 않았다. 그러나 짧은 침묵, 미세한 눈꺼풀 떨림. 그것이 있었다. 확신을 주는 것. 지휘관의 감정은 말이 아닌 시선과 침묵에서도 전달됩니다. 순간 유진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울렸다. 그녀 역시 전장 한복판에서 감정을 내비치지 않던 장교였다. 그러나 그날 인큐베이터 앞에서 처음으로 감정이 무너졌던 그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아기의 손을 꼭 쥐고 있었고 그 아기는 눈을 떴었다. 그 눈과 지금 이 눈이 닮아 있었다. 세미나 후 정유진은 강우를 조용히 불렀다. 별도의 지시나 명령 없이 단지 책상 앞에 앉힌 채 서류 몇 장을 건넸다. 그것은 그의 유년기 보호기관 자료와 당시 병원 영상 일부였다. 강우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료를 읽었다. 표정 변화는 없었지만 어느 순간 그의 손끝이 멈췄다. 사진 한 장, 아기의 모습, 그리고 사진 뒤편에 적힌 메모. 2004년 12월 7일 3시 41분 미약한 심장 박동 확인 후 인큐베이터 이송. 정유진은 말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의 맞은편에 앉아 눈을 마주했다. 강우는 숨을 들이켰고 다시 내쉬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 눈빛 속에는 의문과 동시에 어딘지 익숙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전 어릴 적 이름도 누가 날 맡겼는지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 내가 알게 될 자격은 충분히 있지. 그는 묻지 않았다. 그녀도 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오히려 진실을 소리 없이 두 사람 사이에 내려앉게 했다. 그날 밤 정유진은 부대 마당을 천천히 걸었다. 가을바람이 낙엽을 밀며 지나는 소리. 그녀는 군화를 벗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조용히 누구도 보지 않는 하늘 아래에서. 일출 전의 하늘은 무채색이었다. 새벽 안개가 천천히 풀리는 사이 정유진은 천막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밤새 깨어 있었고 그 눈동자에 깃든 결심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했다. 오늘은 내부감사위원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OP-731-A 사건을 정식으로 보고하기 위한 자리. 21년 전 의도적으로 묻힌 출산과 인명 은폐의 실체가 드러날 순간이었다. 정유진은 단 한 장의 문서만을 준비했다. 인큐베이터 영상의 정지 화면, 그리고 기록에서 삭제되었던 신생아 생존 보고서. 그것만으로도 진실은 충분히 전달될 수 있었다. 회의실로 들어서는 순간 정유진은 군복상의 단추를 끝까지 채우고 계급장을 다시금 매만졌다. 그녀는 장군이기 이전에 엄마였다. 회의실에는 이미 국방부 조사단, 의무사령부 간부, 그리고 일부 고위 인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러나 유진은 단 한 명의 얼굴, 임만섭 예비역 대령을 향해 정면으로 걸어갔다. 그의 눈빛엔 여전히 피로와 회피가 섞여 있었다. 그러나 유진은 앉지 않고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과거를 덮은 것은 시간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 짧은 한마디 뒤 영상이 재생되었다. 회의실은 침묵했고 짧은 숨소리와 의자 끄는 소리만이 가끔 허공을 갈랐다. 영상 속에는 분명히 아기의 심장 박동이 기록되어 있었고 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 아이 살아있어요. 그 순간 정유진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누구도 그녀를 가로막지 못했다. 이 회의는 보고가 아니라 증명이었으므로. 며칠 후 국방일보 일면에는 짧은 기사 하나가 실렸다. 2004년 군 의료사고 은폐 21년 만에 진실 밝혀져. 그리고 작지만 굵은 부제. 당시 신생아는 생존 현재 현역 복무 중 확인. 기사 하단에는 익명의 소대장이 실명 없이 언급되었고 그의 상관이 진실을 밝혀냈다는 한 줄이 남겨져 있었다. 강우는 그 기사를 말없이 읽고 조용히 자신의 소대 생활관 벽에 붙여두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그것을 바라보며 출근 준비를 했다. 몇 주 후 정유진에게 하나의 인사 명령서가 도착했다. 저녁 예정이던 그녀에게 내려진 연장 명령이었다. 특별자문관이라는 이름 아래 그녀의 경력과 인간됨을 인정하는 마지막 보직, 그리고 군인 가족의 사적 기록 보전 프로젝트의 책임자. 그것은 보상이라기보다 오래된 정의에 대한 복원이었다. 강우는 언젠가 그녀에게 말했다. 지휘관은 정의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강우의 등을 바라보며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기적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았던 신념, 멈추지 않았던 침묵의 무게 속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 하늘은 더 이상 회색이 아니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적은 기다림의 끝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 오는 선물이다. 이 말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영상 속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여러분의 한 문장 댓글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